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 학원론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갖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인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요, 먼저 부동산 학원론이 어떤 과목인지 과목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공부 전략 말씀드린 다음에 그래서 제 교재와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학원론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점이 있죠. 바로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과 감정평가사 학원론은 같은 과목인가 다른 과목인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학개론이나 감정평가사 학원론이나 양자 모두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 공시론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험 범위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양자는 기본적인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똑같은 수학 공식이 있어도 이 수학 공식으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내는가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자, 동일한 부동산학,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이라고 해도 같은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를 더 어렵게 출제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학원론이 학개론보다 조금 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시험 범위라고 해도 감정평가사 학원론이 학개론보다 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험 범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플러스 알파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바로 2차 감정평가 이론적인 내용하고 플러스 2차 감정평가 실무의 기초적인 부분, 저는 이것을 기초실무라고 하는데 기초평가 이론과 기초평가 실무가 부동산 학원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스 알파의 시험 범위를 이룹니다. 따라서 범위도 더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원론 시험은 학개론 시험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학원론 시험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학개론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이건 당연히 베이스로 까는 거고 여기에다가 2차 평가 이론 그리고 2차 평가 실무의 기초적인 부분 이 두 가지의 기초적인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 시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거니와 and 같은 범위라고 해도 문제가 더 어렵다라고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넓고 더 깊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두 과목이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실 때에도 공부 방법에도 역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강사님들이나 교재의 내용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쉽게 외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을지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짜를 따기도 하고요. 그 초짜로 만든 뭐 이상한 문장이나 또는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암기시킬지 위주로 강의를 하고 또 교재의 내용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하지만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원론 과목은 나중에 2차 시험에 있어서 평가 실무나 평가 이론과 연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나중에 답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and 그리고 두 번째, 자, 학원론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암기만 해서는 절대로 1차의 시험 문제도 정확하게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원론은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심각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과목에서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은 감정평가사 2차에서 쓸 데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거의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학개론 과목 내에서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파트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물론 우리 학원론 시험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역시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암기 못하면 못 맞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물론 우리 학원론 시험에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1차에서만 그 암기 문제 몇 문제 더 맞추기 위한 암기성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한 암기 중심의 내용들은 2차 평가 이론이나 2차 평가 실무에서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암기를 하시면 안 될 정도로 이 암기 파트 내용은 소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이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그럼 안 나와요?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왜? 1차에서만 몇 문제 나옵니다. 그 1차에 몇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외운다는 것도 약간 비효율, 낭비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외우는데 에너지를 썼다가 정작 중요하고 정작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시간 투자를 못하면 오히려 2차 공부가 소홀해지고 결국 최종 합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단순 암기로 외울 수 있는 파트는 소홀하게 공부하시고 이해 중심은 1차에서 이게 몇 문제가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깊게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저의 부동산 학원론 강의와 타 강사님들의 부동산 학원론 강의의 차이점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보통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요. 어떤 시험 과목 내에서 자, 여기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는데 A 파트가 문제가 70%가 출제가 되고 B 파트가 문제가 30%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강의나 공부도 어떻게 하는 게 원래 맞죠? 원래는 이때는 강의와 공부도 A 파트에 70%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B 파트에 30%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원래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는 파트는 많이 공부하고 조금 나오는 파트는 조금 공부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부동산 학원론 강의를 오히려 반대로 할 겁니다. 오히려 강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를 30%의 에너지로 강의를 하고 여기를 70%의 에너지와 시간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왜냐하면요. 자, 1차에서 분명히 A 파트가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B 파트가 시험 문제가 적게 나옵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하지만 이 A 파트는 이 2차 시험과 관계가 없어. 근데 여기 B 파트는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린 결국 2차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정평가사 수험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물론 1차라는 관문이 맨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감정평가사 최종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지 1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1차는 합격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야 2차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1차 합격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는 거고 1차를 공부할 때에도 2차 공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2차 공부 합격에 유리하도록 1차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나 어떤 과목에 대한 집중에 있어서 그 부분적인 집중에 있어서 항상 2차 합격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A 파트에 집중하는 건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1차 합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정작 2차에선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근데 여기 B 파트는요. 1차에선 적게 나오죠. 하지만 2차에선 중요하죠. 따라서 이 B 파트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원론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B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타 강사님과 달리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한 거지. 만약에 제가 똑같이 A 파트 강조하고 B 파트 이렇게 적게 할 거면은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강의와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 거면 그냥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학개론 강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공인중개사 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차피 2차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2차 과목들이 있지만 그건 아예 별개의 과목들인 거고 논술형 시험도 없고 1차의 학개론 내용을 2차에서 또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건 그냥 1차만 붙으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평가 이론 또는 감정평가 실무 이런 내용들을 1차에서는 부동산 학원론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2차에서는 그것들을 각각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2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강의는 요 B 파트를 강조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B 파트는요. 감정평가론을 얘기합니다. 감정평가론 파트가 페이지 분량도 적고 출제되는 문제 수도 적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이 B 파트를 강조하겠다. 따라서 저의 강의는 A 파트가 문제가 많이 나올지라도 물론 이 A 파트에서 암기 위주로 공부하면 많이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식의 공부보다는 이 B 파트의 이해를 깊게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A 파트의 중에서 몇몇 개 가볍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조금 도움을 드리는 정도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파트보다는 B 파트에서 더 많은 시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부동산 학원론 강의는 지엽적인 암기는 가볍게 넘어갈 거고요.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외우기 싫으신 분은 그냥 안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리는 굉장히 깊고 자세하게 끝까지 이해를 시켜드리겠다라는 거 1차에서 불필요한 수준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2차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이해와 원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이루어졌죠. 공인중개사에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또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들만 들어도 학원론 1차 붙을 수 있나요? 정답은요. 네, 붙을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만이 목표라면 공인중개사 학개론 강의를 들으셔도 1차 합격은 무방합니다. 정말 팩트,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저의 부동산 학원론 강의가 아니라 또는 감정평가사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학원론 강의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들으셔도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원론 1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6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A 파트보다는 B 파트를 강조하겠다.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식으로 공부를 해서 1차를 붙으시면 붙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2차라는 진짜 관문이 있는데 그 2차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2차에서 고생을 할 것이며 3년차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실 때 2년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2년차 합격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공부를 시작하죠.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1차 시험에서 합격을 당연히 한다고 치겠죠.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2차 시험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때는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죠. 그냥 시험장 분위기만 보고 와라. 당연하죠. 1차 시험 지금까지 내내 1차만 공부하다가 2차 조금 공부하고서 어떻게 2차를 붙겠습니까? 당연히 1차 시험 합격 직후에 2차는 그냥 시험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죠. 당연히 이때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연도에 물론 1차가 있겠지만 나는 보지 않겠죠. 왜? 작년에 붙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연도 2차에 합격하고 이제 졸업하는 게 2년차 수험생으로서 누구나 목표하는 바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죠. 가장 바람직한 스케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1차 공부를 할 때 이때 똑같이 1차를 붙은 것 같지만 이 1차 합격생 중에는 사실은 그룹이 구분됩니다. 자, 이 합격생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2차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수험생이 있고 2차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 수험생, 제를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1번이라 하고 여기 2번 수험생은요. 순수하게 이 기간 동안에 순수하게 1차만 공부하신 수험생이에요. 그죠? 경제학, 회계학, 부관법, 뭐 민법, 학개론, 학원론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1차만 딱 공부하시고 2차 책은 전혀 본 적도 없이 순수하게 1차만 공부하고서 1차를 붙은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1번 수험생은요. 자, 이 1차 시험 합격 전에 이미 1차 공부를 하면서도 2차 공부를 좀 미리 해놓은 수험생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 자, 1차 공부 기간 동안에 2차 공부, 실무라든가 이론, 법규 약간씩 기본 강의 정도라도 미리 공부를 해놓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약간 운도 좋았죠. 왜 운이 좋았냐면 자, 내가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너무 이 1차 시험 직전에 임박해서
임박해서 시험 공부를 시작해버리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1차 과목도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조금 굉장히 충분히 여유 있게 시작하신 경우에는 요 기간 동안에 1차와 2차를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건 사실 약간 본인의 운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가 그 시작 시점으로부터 1차 시험까지가 너무 임박한가 아니면 기간이 충분한가에 따라서 좀 이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간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너 1차 공부할 때 2차도 조금은 해놔야 돼. 2차 조금은 미리 해놔야 돼. 라는 이런 주변의 조언을 들었던 수험생은 미리 해놨겠죠. 조금이라도. 하지만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하나도 못 듣고 그냥 순진하게 난 아직 1차 합격 전이니까 1차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1차 시험 합격 전에는 2차 과목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뭐 법이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반칙이에요? 반칙 아니에요. 공부에 반칙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공부는 그냥 시험 날짜까지 공부해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차 합격 전이라 하더라도 2차 시험 공부를 좀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2차 실무라든가 2차 평가 이론을 미리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부동산 학원론 과목을 순수하게 1차용으로 공부해서 이때 1차 붙었다? 그러면 2차 공부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때 2차 시험 요건 당연히 못 붙는 거고 문제는 요 다음번 2차를 봐야 되는데 내년도 2차를 봐야 되는데 이때 요 1번 수험생에 비해서 요 2번 수험생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겠죠? 당연히 불리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불리한 거면 여러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요 1번 수험생이라 해도 1번 수험생이라고 해도 이때 붙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2년 차니까 3년 차, 4년 차 많이 있잖아요. 자, 1번 수험생이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2번 수험생이 2차 준비 전혀 안 돼 있고 1차만 붙은 다음에 요거 본다? 당연히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실패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연도에 1차를 다시 보는 일이 생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3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2차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차를 붙었다? 그럼 오히려 3년차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1차 합격 시에 축하해. 1차 붙었구나. 축하해. 라고 물론 축하 인사 드릴만 하고 받을만 하지만 그런데 너 2차 준비는 좀 해놓고 붙은 거야? 너 2차 준비는 좀 해놓고 1차 붙은 거야? 했었을 때 나 2차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나 전혀 안 돼 있는데 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너 너무 좀 어떡하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험난할 것 같은데 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해낼 수 있을까? 남들은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너는 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얘네들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하면은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강의만 들어도 우리 감정평가사 학원론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2차 공부에서 2차 공부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기 때문에 정작 2차 합격이 어려워지고 2년차 때 못 붙으면 바로 3년차로 직행하게 되는데 3년차는 또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러죠? 3년차는 또 그 해 1차를 봐야 돼. 따라서 2차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3년차에 붙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3년차에 못 붙으면 다시 바로 자동으로 4년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장수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자, 장수생으로 이렇게 직행하기 싫으시면 1차 공부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2차 공부도 좀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1차 합격에 대해서는 너무 중압감 가지실 필요가 없다. 본인이 뭐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다가 이제 좀 연세 드시고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뭐 한 20, 30대 정도의 그 나이대에서 전업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1차 합격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회계학과락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강의로도 커버할 수는 있는데 다만 2차 대비는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1차 시험 중에는 부동산 학원론 말고도 몇 가지 다른 과목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어렵고 누가 제일 쉽나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은 회계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과목의 난이도 순서 말씀드리면 회계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이
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감법, 뭐 감정평가사 관련 법규라고 하죠. 옛날에 부감법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학원론이라고 이렇게 과목들의 난이도 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원론이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자, 가장 쉬운 과목이라서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되는 과목이 아니라 놀랍게도 반대로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1차에서 가장 난이도가 쉽고 공부량도, 공부 비중도 적게 차지한 이 학원론이 유일하게 2차와 연결이 되는 과목입니다. 유일하게 회계학 2차 시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경제학 전혀 관계없어요. 민법 관계없습니다. 감감법 관계없어요. 따라서 학원론만이 2차 평가 실무하고 특히 이론 실무는 비중이 작아요. 약간. 하지만 비중은 많이. 그래서 특히 2차 평가 이론하고 매우 밀접한 과목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학원론이 2차 연구의 과목이고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성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늘 강조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우리 학원론 과목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고 감정평가사 시험 전체를 통틀어 놓고도 선택과 집중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암기성 내용이에요? 원리성 내용이에요? 당연히 원리성 내용 위주, 이해성 내용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차에까지 연결되고 2차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항상 2차 연계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2차 연계성 왜 그리 강조하는가? 자, 여러분, 감정평가사 시험은요. 그 다른 어떤 시험과도 특이하게 1차하고 2차가 관계가 없는 시험이에요. 원래 부동산 학원론이 몇 년 전에 도입되기 전만 해도 1차와 2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험이었어요. 전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계사 시험은요. 1차에 회계학 세법 봅니다. 2차에서도 그것을 회계학 세법 시험을 봐요. 세무사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시험 대부분 다 1차와 2차의 연계성이 있는데 유일하게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연계가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학원론 과목이 들어오면서 이 과목을 매개로 해서 1차와 2차에 약간의 고리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자, 학원론 과목만이 유일하게 2차와 연결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1차 공부하실 때 좀 더 학원론의 그 과목의 난이도나 공부의 양을 넘어서서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결국 1차 합격이 아니라 결국 2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하실 때에도 뭘 위주로? 2차를 떠올리시면서 학원론을 잘 해놔야 나중에 2차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2차에 붙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원론 6년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자, 해봤을 때 물론 세부적인 챕터가 있고 파트가 있지만 그것을 크게 대별을 해서 부동산 학, 순수한 부동산 학이니까 총론과 강론 파트 그리고 감정평가론이라고 하는 파트 그리고 기타 파트라고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단원을 구분했고요. 자, 여기에서 부동산 학이라는 이 파트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A 파트예요. 바로 여기가 A 파트고 바로 여기가 B 파트입니다. 그럼 얘는 그냥 C 파트라고 할게요. 자, 출제 빈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파트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 A 파트는 무엇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암기성 내용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A 파트 안에는 이해할 게 전혀 없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은데 암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보다는 많다. 그러니까 암기적인 내용이 많다는 거지. 그럼 A 파트는 이해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A 파트도 이해할 게 있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A 파트 내에서도 2차 평가 이론과 연계되는 파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는 A
A파트는 암기성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B파트는요. 물론 B파트도 암기할 거 있습니다. 암기할 거 있지만 B파트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출제 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파트가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저의 강의에 있어서 강의 시간이나 어떤 강의에 있어서 중요성의 강조 이런 것들은 B파트가 절대로 A파트보다 적지 않을 거다. B파트가 솔직히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강의 녹화 시작에 있어서 이 B파트에 대한 녹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 이제 오랜 시간 B파트를 강의할까 봐 걱정인데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강의 시간에 제한이 없고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제가 탈진할 때까지 저의 핫식스 음료수가 떨어질 때까지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B파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파트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기타 파트는 뭐냐? 이 기타 파트는 말 그대로 잡종들 문제들이 막 나와. 잡종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동산 학원론의 시험범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타 파트는 왜 나오는 거냐? 왜 나오냐면요. 이 기타 파트가 없어버리면 수험생들이 부동산 학원론에서 너무 고득점을 받게 됩니다. 아마 뭐 에버리지 점수가 뭐 85점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너무 점수가 높게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이 기타 파트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타 파트는 과감하게 생략해 버릴 거예요. 자, 이 기타 파트는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로 법률, 부동산 관련 법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문제들은 진짜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암기성이어서 이 감정평가 관련 법규 강의하시는 강사님도 맞출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지엽적이야. 그래서 이런 관련 법규 문제들은 학원론 내용도 아니고 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뭐 범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법규 내용은 과감하게 스킵한다. 과감하게 스킵합니다. 그리고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뉴스인데 이 정책이라고 한 것이 어떤 이론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금 딱 그 시기에 그 한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이루어졌던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아주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포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타 파트는 제가 이제 이론서가 있고 제 교재가 당연한 거지만 이론서하고 이제 문제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론서에 요거에 대한 내용 담고 있는 교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왜 교과서 안에 이 기타 파트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없나요? 라고 그 어떤 강사님에게도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나올지를 모르고 이런 관련 법규 이런 거는 감감법에서나 하면 했지 학원론이 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론서에 요 파트 내용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문제집에도 이 문제는 넣어놓지 않았어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법령 문제 그런 것들은 부동산 학원론 파트가 아니니까 그런 기타 잡스러운 문제들은 저의 문제집에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철저하게 여기 이 기타 파트는 버릴 거예요. 근데 이 기타 파트가 비중이 해마다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해는 30%, 많이 나오면 30% 가까이 나오고 적게 나오면 한 10% 초반 나오는데 약 15에서 30% 사이니까 그냥 20%라고 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맞추겠다,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 선생님, 저는 이거라도 맞추고 싶은데요.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왜?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건 아예 대비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포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100점 만점인데 20% 포기하면 남은 게 이제 몇 점이죠? 남은 점수는 이제 80점 남죠. 80점 남는데 우리가 인간이 나머지 80을 다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포기한 20%에서도 찍어서 맞추는 게 있겠죠. 따라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학원론 목표 점수를 75점으로 잡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를 75점으로 잡아요. 자, 어떤 수험생이 제 강의를 듣고 75점이 나왔다. 그래서 1차를 붙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딱
딱 맞게 공부했다. 딱 저의 의도대로 공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요. 자, A 파트, B 파트가 있는데 A 파트가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A 파트보다 오히려 제 강의는 B 파트에 집중을 할 것이고 여기 C 파트는 꽤 적지 않은 비중의 문제가 나오지만 그냥 얘는 다 갖다 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할래야 할 수도 없다. 자, 어떻게 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해볼지도 모르겠지만 준비할 수도 없어요. 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굉장히 잡다한 관련 법령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법령들은 학원론이 대비할 수도 없는 성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기타 파트 버릴 거고요. 여기 가운데 감정평가론 요 파트에 집중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걱정이 들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A 파트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강의가 그러면 이 A 파트가 너무 부실하신 거 좀 부실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조금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강의는 B 파트에 집중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A 파트를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데 곤란할 정도로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 이 A 파트도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에 비하면 깊고 자세하게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강의에 비하면 여기 A 파트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B 파트는 2차 대비용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 B 파트는 1차라는 수준을 그냥 아예 넘어서서 2차적으로 강의를 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B 파트를 더 강조할 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A 파트가 부실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의 A 파트 강의도 공인중개사 학개론 강의에 비하면 굉장히 자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제 강의 스타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은근히 되게 자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재에 굉장히 충실해서 교재 따로 강의 따로가 아니라 웬만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웬만하면 다 설명을 드리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A 파트도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저의 목표 점수는 75점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1차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학원론 과목에서 플러스 15점을 획득할 수가 있죠. 이 플러스 15점이면은 여러분들이 회계학이나 경제학 이런 과목에서 60점에 미달해서 부족한 과목을 메꾸는데 쓸 수 있는 저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의 교재와 강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정평가 이론 파트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감정평가사 수험에서 평가 이론 강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 이론 쪽 파트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의 교과서, 저의 교재 안에 있는 평가 이론 파트의 텍스트들은 1차 시험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실 때 교과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감정평가 이론 파트는 사실상 2차 시험을 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제 교재가 아마 유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수험가에 있는 교재를 다 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한 권도 안 봤습니다. 다른 강사님 교재는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동산 학원론 교재 안에 2차 감정평가 이론 기출문제들을 각각의 파트마다 이렇게 넣어놓은 교재는 아마 제 교재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으면 댓글로 제보를 주세요. 그래서 저 교과서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단원마다 이 단원 내용들이 2차 평가 이론에서 그동안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기출문제를 실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뭘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파트가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파트구나. 그리고 어떤 파트에 봤더니 기출문제가 적고 어떤 파트는 기출문제가 많이 달려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파트가 중요한 파트예요? 당연히 2차 기출문제가 많이 달려있는 파트가 중요한 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2차 공부에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제 교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교재가 다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학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1편과 2편을 묶어서 제가 A 파트라고 하고 감정평가론 제가 B 파트라고 부른다는 거 이제 아셨겠죠? 자, 1편 내에서는요. 여기 1, 2, 3장, 3개의 챕터가 있지만 이 중에서는 제3장
부동산의 특성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이 파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파트 자체가 2차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2차 시험 답안지를 쓰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평가 이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3장 파트를 제가 강조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 강조 드리는 챕터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표시해 놓으시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강조하는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1편에서는 제 3장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자, 제 2편에서는 부동산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요 4개의 챕터가 중요한 챕터가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 제 1장 부동산 경제론 파트는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 경제학 시험, 우리 1차 경제학 시험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내용이 일치하고 그리고 여기 1장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강의로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우리 1차 경제학 수준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도록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만큼은 이 학원론 또는 학개론이라는 이 과목 내에서 수강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저의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무료 강의 경제학. 그래서 제 경제학 무료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경제학 제 무료 강의를 수강했다는 전제 하에 제 1장은 아주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학원론에서는 그냥 거의 가볍게 그냥 용어 정도,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정도만 설명드리고 뭐 어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 이런 개념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용어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선생님 제 1장 강의 왜 이렇게 부실한가요? 제가 이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아주 제대로 풀어서 강의하는 경제학 강의를 무료로 개방해 놨기 때문에 이 강의로 공부하고 오시라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1장 강의 부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학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교재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1차 경제학을 제 교재로 이미 구매하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 경제학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 파트를 수강하기 위한 무료 PDF 파일, 교재 일부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PDF죠. 요거를 네이버 카페 스터디 파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요 PDF 다운 받으셔서 요쪽 파트 강의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제 6장, 7장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 거의 중요하지가 않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3편 감정평가론이 있는데 자, 감정평가론에서는 물론 다 중요할 것 같지만 이 중에서 특히 2장, 3장, 4장이 중요합니다. 제 1장은 2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5장과 제 6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따라서 2장과 4장이 뱃살이다. 참치 대뱃살이다. 그래서 제 3편 자체가 물론 중요한 챕터이지만 2, 3, 4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제 6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이거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수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우리 시험에서도 또 잘 나오지도 않아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또 이 파트가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서 아마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파트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감정평가 관련 법규 내용을 참조하셔라. 저는 제 6장을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수준까지만 강의할 것이다. 제 6장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교재와 강의의 포인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외로 여러분들의 1차 합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진위를 잘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1차 합격을 바라지 않는다거나 무신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2차 합격을 목표로 1차 강의를 하는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기쁨 또는 그 합격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1차 합격이 아니라 2차 합격에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2차가 붙어야 감정평가사가 되는 것이지 1차 시험을 여러 번 붙는다거나 1차 시험을 뭐 평균 90점, 뭐 1차 수석 이렇게 붙는다고 해서 2차에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의 강의의 주안점, 저의 강의에 있어서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1차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시킬까가 아닙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1차 과목에 있어서 회계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기타 민법 이런 타 과목 강사님들은 감정평가사 수험생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과목만 강의하니까
이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내 과목에서 수험생들을 최대한 고득점을 만드는 게 강의의 관심사예요. 물론 그게 강사로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차는 어디까지나 2차를 붙기 위한 관문일 뿐이에요. 연계성이 없는 관문일 뿐이라고요. 따라서 1차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거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것은 오히려 2차 합격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1차 공부하실 때에도 항상 2차 연계성 떠올리시고 2차 공부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 고려, 배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1차 합격보다는 오히려 2차 합격에 매우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뭐 나중에 수업할 때 중간중간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림픽 정신으로 보는 2차 시험 말고 그 다음에 보는 2차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제가 그날 그 합격자 발표가 저녁 한 6시인가 7시인가 그땐 그랬습니다. 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났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날 낮에 잠실 롯데월드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막 놀다가 이제 발표 때가 임박해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려고 전철역으로 갔죠. 여러분 저녁 7시 정도에 잠실역에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굉장히 많겠죠. 사람이 그 꽉 찬 플랫폼에 서 있었는데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 어디에 들어가 보면은 합격자 명단이 있으니까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좀 봐달라라고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친구가 답이 없는 거예요. 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답이 없어요. 이상하다. 내 이름이 이렇게 특이한 이름이 아닌데 이렇게 막 동명이인이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데 그런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대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대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났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고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뭐 미안해요. 죄송해요. 못 붙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 눈물이 막 퍽 나는 거예요. 눈물이 퍽 나면서 그 사람 많은 잠실역 플랫폼에서 저녁 7시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아마 이게 땅바닥에 주저앉았는지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거나 펑펑 울었습니다. 한동안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절망적이었죠. 그런 절망감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밤 12시인가 새벽 1시인가에 알게 됐어요. 신문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때 거의 한 새벽 한 2시 정도에 합격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갔죠. 막 엄마 아빠 막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안주 보고 계셨고 막 둘이 막 이제 셋이 막 얼싸안고 막 뛰고 울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어때요? 극한의 절망감, 극한의 슬픔과 그리고 반대로 극도의 행복, 극도의 이런 환희를 동시에가 아니죠. 둘 다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시험 공부 시작하시면서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 기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1차 수험생들은 아직 2차 합격의 절망감을 아직 몰라요. 힘들겠지. 그런 끔찍한 미래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하실 겁니다. 저도 이해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제가 느꼈던 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 끔찍한 절망감을 정말 끝도 없는 어둠, 정말 끝없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얻고 싶지 않으시다면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2차 합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2차 합격을 매우 크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2차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1차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1차 강의가 순수한 1차만의 강의가 아니라 2차까지 염두한 강의여서 저는 제 학원론 강의의 이름을 이렇게 1.5차 학원론 강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 교재 이름도 1.5차 부동산 학원론이라고 교재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냥 이 1.5차가 제 교재와 강의의 이름이에요. 제가 왜 강의의 이름을 1차가 아니라
2차가 아니라 1.5차라고 하는 중간적인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 학원론 강의를 수강하시고 따라오실 거라면은 제 강의의 특징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강사님이 왜 이렇게 B파트를 강조하는지, 왜 이렇게 B파트를 어렵게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강의 진도가 느리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2차 합격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1차 학원론 강의를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